예,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생산성,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oductivity라는 논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생산성이잖아요. 먼저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논문은 사실 정보과학회에서 이제 한국의 가장 그 정통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그 학회가 정보과학회입니다. 그 이후에 생긴 학회가 이제 정보처리학회도 있죠. 어쨌든 정보과학회지에 제가 여러 번 초청을 받았는데 오랜만에 초청을 받아서 논문을 써달라고 초청이 와서 쓴 논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생산성의 관계.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과 생산성의 관계를 설명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먼저 어, 경제학에서의 생산성을 볼게요. 경제학에서 생산성이란 토지, 자원, 노동력 따위의 생산의 여러 요소들이 투입된 양과 인풋과 그것으로서 이루어진 생산물 산출량, 아웃풋의 비율을 생산성이라고 한다. 그죠? 그죠? 인풋분의 아웃풋입니다. 경제학에서 생산성은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요. 기업에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기업 하면 이제 생산은 주로 제품과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산출이 이루어졌느냐를 또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3명이 필요하냐, 4명이 필요하냐, 또는 어떤 뭐 전기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 그죠? 어떤 투입이 인력, 뭐 전기 또는 어떤 재료 이런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산출이 이루어지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럼 이제 저도 이 논문을 전개해 나가면서 고민을 했죠. 인공지능과 생산성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오래전에 공부했던 이 막스 보이소트의 저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 1이요. 막스 보이소트의 그 저작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세 개 월드가 있습니다. 여기 행위자, 여기 이제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 에이전트, 월드와 에이전트가 있는데 세계에서는 어떤 자극이 오죠. 천둥 번개도 치고요. 그죠? 비도 오고요. 이 자연 속에 놓여 있는 하나의 그 행위자인 인간은 세계로부터 많은 자극이 왔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 처음엔 그런 것들 자연만이 어떤 자극이 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어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거죠. 그죠? 어디에 불이 났다, 미세먼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됩니다. 그럼 세상 이 월드는 이 에이전트한테 자극, 스티뮬리라고 하죠. 스티뮬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스티뮬리는 우리 에이전트, 이것은 사실은 컴퓨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에이전트의 감각 필터를 거치면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료라는 것도 상당히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장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우리가 그 빛도 자외선 적외선은 우리 눈이 못 느끼죠. 예, 자기장도 우리가 못 느껴요. 왜? 우리 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 필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을 측정하는 기계는 그 행위자로서의 그 기계는 자기장을 느끼고요. 적외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적외선을 느낍니다. 왜? 그 감각 필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세상으로부터는 너무나 많은 자극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인간이라는 행위자로 보면은 감각 필터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자료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각, 왜? 여러분 망막이라는 감각 필터가 있기 때문이고요. 청각, 우리 고막이라는 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맛, 쓴맛, 맛을 느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발로, 손으로 맛을 느낄 수는 없죠. 예, 혀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감각 필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감각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들어온 자극이 자료로 변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단맛이다, 쓴맛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개념 필터를 거친다. 이렇게 지금 막스 보이소스 옛날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죠? 예, 이게 앞쪽에 있는 레이어고 이게 뒤쪽에 있는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드디어 정보로 바뀌고요. 재밌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2000년쯤에 나온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거 그리고 막스 보이소스는 사실 AI를 별로 알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예, 이게 막스 보이솥의 어떤 논문이냐면 1번 논문이 사실 보이솥과 카날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1998년 막스 보이솥 책 Knowledge Asset Securing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Information Economy라는 정말 대단한 저작인데요. 이 책에 이런 것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고 여기 보이솥과 카날스가 쓴 그 저널 오브 이볼루셔너리 이코노믹스 저널 오브 이볼루셔너리 이코노믹스도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저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경제학이죠. 그 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행위자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전트 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능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토어드 멘탈 모델 이게 지능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지능이 저장된 멘탈 모형이 가치와 상호 연동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공지능 정의를 공부한 적이 있죠. 이 내용이 좀 여기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설명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자는 세계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그 자극은 행위자의 감각 필터를 거치고 그래서 자료가 되고요. 행위자의 개념 필터를 거쳐 정보가 되고 그 과정에서 행위자가 어떤 자극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는가. 여기 보면 재밌는 건 여기 보면 예상이 영향을 미쳐요. 행위자가 어떠한 것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사실 영향을 미치죠. 여기 제가 그래서 그런 설명을 썼어요. 그 과정에서 행위자가 어떤 자극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가, 어떤 정보로 출력될 것으로 예상했는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맛을 예상하고 마신 음료수가 짠맛일 때 우리는 더 충격을 받게 마련이다. 결국 행위자의 예상이 영향을 미친다.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이 그림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보는 행위자의 지식 시스템의 입력값이 되는데 그 지식은 상호작용하는 저장된 멘탈 모형과 가치로 구성된다. 그래서 그림 1에서 이 저장된 멘탈 모형이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 행위자가 동물과 같은 자연 생명체이면 그것은 뇌가 되는 것이고 이 행위자가 기계이면 이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그림 1에서 자연 생명체의 자연 지능인 뇌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인공지능 모두 가치와 상호작용한다. 예. 우리 알버스의 지능의 정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것은 알버스의 지능의 정의. 알버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능이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며 성공은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행동 목표의 달성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은 시스템의 가치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이 지능 시스템은 가치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 1에서 행위자의 지식, 즉 지능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행동이다. 지능의 결과는 행동이라고 정의된 점도 알버스에서 행동이라는 단어로 지능과 성공이 정의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기 행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behavior. 사실은 의식 이런 개념들은 전혀 없죠. 그래서 AI나 이런 지능을 설명할 때 굳이 의식 이런 개념보다는 행동이다는 결국 행동이 나오는 거죠. 지능 시스템에서 가치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항보유정 씨가 썼던 이 논문에서도 알버스의 1991년 논문의 지능의 정의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기계, 인간,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 즉 기계 인간 환경 시스템이 사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방법론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정의했었습니다. 결국 그림 1은 어떤 행위자는 세계로부터 자극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입력기관, 감각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 행위자의 지능 시스템은 자신의 가치를,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서 세계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그 가치, 목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는 인간으로부터 보유되는 것이고 자연 시스템의 경우는 진화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왜? 그 가치나 목표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도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국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이 그림에서 왜 제가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생산성을 얘기하는데 이 그림 1이 생산성을 설명하는데 연결을 제가 이제 시킨 거예요. 결국 인간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은 결국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스 보이소는 인공지능과 생산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이른바 진화적 생산함수를 제시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 상당히 재밌어요.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떤 우리 사회는 사회 발전이라는 건 뭐냐? 이 막스 보이소는 이것을 데이터를 점점 많이 쓰는 것을 발전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 사회는요 물리적 요소를 많이 쓰는 대신에 데이터는 적게 썼던 거예요. 왜? 예. 제가 이중 설명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 논문을 읽어드리면서 설명할게요. 그림 2는 어떤 생산에 있어서 물리적 요소와 데이터의 투입이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기본적으로 표현한다. 수렵 채집 사회는 데이터보다는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물리적 요소가 더 많이 투입되는 사회. 매번 채집을 하기 위해서 몸을 써야 했고요. 이때는요.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숨어 있거나 뛰어다녔어야 했어요. 하지만 점차 인류가 식물과 동물의 생장과 관리에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됐죠. 즉 농사와 축산에 관한 지식과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게 됨에 따라서 인류는 농경사회로 진화하게 됐다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와 더 적은 물리적 요소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옮겨다니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되자 인류는 유목하기보다는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동에 필요한 물리적 노력이 줄어들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사회로 가면서 농사에 있어서도 기계와 댐 등 물관리시설과 상수도화 등을 통해서 물리적 요소의 투입을 더욱 줄였죠. 대신 화학이나 식품과학 등의 지식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식품 생산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림이는 인류 사회의 발전은 같은 단위의 생산에 있어 물리적 요소보다는 데이터가 더 많이 투입되어 왔음을 표현한다. 이 보이솥의 이 반비례 곡선 상에서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것, 그림 3을 보죠. 그림 3의 왼쪽을 보면 이게 이제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요소를 더 많이 쓸 거냐 데이터를 더 많이 쓸 거냐 하는 이 반비례 곡선인데 여기서 이게 좌상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쉬프트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랑 여기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보세요. 같은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적은 데이터와 더 적은 물리적 요소. 이것은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학습과도 연결을 제가 시켰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보이솥의 논문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면서 생산성과 머신러닝까지 결합을 시킨 논문이 된 거죠. 그 보이솥은 반비례 곡선 상에서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경험, 익스피리언스라고 칭했는데 이것이 기계일 경우는 그것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된다. 미첼에 의하면 기계학습 정의 알죠.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경험에 따라 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기계학습으로 정의하는데 보이솥과 미첼의 설명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개인, 사회, 기업이나 정부 등의 조직 그리고 기계가 시간에 따른 경험을 통해서 물리적 요소의 투입을 줄이면서 대신 데이터를 투입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성과를 높이면 이걸 학습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이 그림에서 일로 가는 게 경험 또는 학습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은 손발이 힘들죠. 예, 땀 뻘뻘 흘려요. 왜? 예, 물리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에서 점점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면 데이터를 많이 써서 조금 이제 여유로워지죠.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하나의 곡선에서 좌하 방향의 곡선으로 옮겨가는 것은 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의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다 혁신이라는 거예요. 혁신. 네. 어떤 하나의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더 적은 데이터와 더 적은 물리 요소를 투입하게 되는 경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보이속과 카날스의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존의 곡선에서 새로운 곡선으로 아예 쉬프트하는 것,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학습이나 경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 쉬프트하는 것, 이거는 재밌는 것은 막스 보이속과 카날스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곡선에서 새로운 곡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사이트라고 칭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한 행위자를 지능적이라고 칭했다. 단순히 여기서 학습을 하는 거는 오히려 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학습이지만 여기서 이것이 쉬프트 되는 능력. 이것은 사실은 혁신, 인사이트로 이루어지는 거죠. AI로 보면 기계학습 모델 내에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거는 이게 되는 거고 그 기계학습 모델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거는 이 인사이트 혁신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지능적이라는 건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생산성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 데이터와 물리적 요소를 모두 적게 투입하도록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주어진 인공지능 모델 구조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 방법론은 딥러닝, 강화학습 등의 모델 간에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어렵죠. 그죠? 딥러닝 안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리컨트 뉴럴 네트워크, LSTM 여러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건 가능하지만 CNN에서 RNN으로 건너뛰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모델의 구조에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은 기계학습이고 그건 경험의 영역이지만 더 높은 성과, 즉 생산성을 위해서는 모델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은 아직은 사람이고 인사이트 영역이고 혁신이다. 물론 지금 AI 분야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죠. 자동 기계학습, 오토 ML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토 모델링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제가 옛날에 대학원 공부할 때도 1990년대도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 여기 각주가 되게 재밌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스 보이소스의 의견은 수렵에서 채집으로 가면서 물리적 요소가 줄어들고 덜 힘들어졌다는 거죠. 인간이. 그럼 그 대신 데이터를 더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 유발 하라리의 저는 이 막스 보이소스의 이론을 가지고 그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보면 다른 시각이 있어서 제가 재밌었어요. 인간이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진화하면서 농부들은 수렵 채집인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더욱 힘들고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거는 보니까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 아니라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 아시죠? 명저인 이 총균세에서 나오고 있대요. 진짜 뭐가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런 주장이 두 가지가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혁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초기에 반비례 곡선상에서 인공지능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며 학습하면 점점 성과를 높이게 되죠. 이것은 반비례 곡선상에서 점점 좌상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작업에서 충분한 학습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작업을 수행해서 학습하게 되면 좌하 방향의 곡선으로 이동하는 혁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그림사의 태스크 1 요 그림에서 태스크 1을 학습하다가 새로운 태스크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에 관련된 다양한 작업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먼저 차선을 지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또 학습을 통해서 점차 차선을 잘 지키게 되면 여기서 좌상향으로 이동하면서 운전자의 생산성을 높여주죠. 이후 신호등을 잘 지키는 작업.
등 다양한 학습을 수행하면서 점점 자율주행 자동차에 가까워질수록 운전사의 생산성이 함께 증가하죠. 근데 자율주행차가 완전 자동화되는 건 곡선이 좌하 방향으로 이동하는 혁신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자율주행차가 고도화되면서 다른 직업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은 운송 분야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줄 가능성을 또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화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듯 보이솥과 카날스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생산과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기계학습이 일어나면 물리적 요소를 덜 투입하고 대신 데이터를 투입하는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고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보다 물리적 요소도 덜 투입하고 데이터도 덜 투입해도 되는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방법론의 발전에 따라서 경제와 기업, 개인의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연결한 거예요. 인공지능과 생산성의 연결. 결국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밝히려고 했던 거는 인공지능이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그건 뭐다? 데이터를 잘 프로세싱하는 이 그림에서 갖고 온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이 그림. 막스 보이솥은 자기의 이 그림이 저한테 이렇게 사용될지 몰랐겠죠.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체적으로 기계학습해 나감에 따라서 운전에 필요한 인간의 물리적 노력의 투입을 계속적으로 줄이는 생산성을 일으키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교통과 운송을 위한 사회의 생산성을 더욱 제고시킵니다.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기계학습해 나감에 따라 진단에 필요한 의사의 물리적 노력의 투입을 계속 줄이는 생산성을 일으키고 의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의료 분야 전체의 생산성을 더욱 제고시킨다. 이제는 생산성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경제적 효과랑 연결을 또 해보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좀 명확하게 저도 개념을 잡았는데요. 생산성에 관한 경제학 원론적 상식을 이제 먼저 얘기할게요. 높은 생산성은 단위당 낮은 생산 비용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 절감은 소비자에 전달돼서 가격이 낮아지고 낮아진 가격은 수요를 증가시켜서 더 많은 생산을 가져오고 결국 더 많은 고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결국 또한 개인의 생산성 현상은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 즉 높은 국민 소득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생산력이 높아지죠. 왜 아까 이 앞부분에 본 거죠. 이 앞부분에 볼 설명입니다. 왜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이는지 에이전트의 모습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더 많이 프로세싱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물리적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달하게만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시 일로 가는 거죠. 이제 생산이 높아지니까 이는 더 많은 생산과 고용을 가지고 오고 경제 성장과 높은 국민 소득을 가지고 온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담론들 중에는 인공지능이 실업을 유발하며 경제를 축소시키고 국민의 소득을 낮출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경제학적 기본을 갖추지 않은 주장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몰라도 높여주는 기술이라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고용과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논리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물론 했습니다. 물론 경제학 분야에서는 생산성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산성 역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기술 발전이 일어나도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어요. 체이드 사이버슨이라는 학자는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상황을 고찰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도 생산성이 정체되는 상황을 이제 AI 역설. 옛날에는 우리가 IT 패러독스 또는 프로덕티비티 패러독스인데 요즘 이제 AI 패러독스란 말까지 나와버렸어요. 체이드 사이버슨이.
그래서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AI 기술이 생산성에 영향을 줄 만큼 널리 확산되지 않았고 관련 자본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데 어쩌면 이러한 실증적 관찰은 당연하다는 거야. 왜? 기술이라는 것은 도입된 이후에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새로운 기술일수록 첨단 산업에 도움이 되고 전통 산업에 효과를 내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웃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많은 경우에 전통 산업에 영향을 별로 못 주고 첨단 산업에 더 영향을 줘요. 이것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역설인 한스 모라벡의 역설과도 통하죠. 한스 모라벡의 역설이 뭐예요? 이거예요. 기계는 인간에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잘 풀지만 인간이 잘하는 협력이나 동작조차 기계는 어려워한다.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이 지금 잘하는 일은 다 진화를 통해서 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서 잘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인간에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그거를 풀도록 진화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한테 어려운 건 잘 풀지만 인간이 잘하는 건 못 풀어. 지금 전통 산업은 새로운 AI 기술은 전통 산업보다는 오히려 첨단 산업에 영향을 더 준다는 거야.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 역시 오히려 복잡한 최신의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인간의 정통적 노력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브린졸프슨, MIT 교수죠. 에릭 브린졸프슨, 락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 뭐였죠? 사이버슨. 2017년 논문에서 생산성 역설에 대한 4가지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원래 잘못된 희망, 잘못된 측정, 원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희망하거나,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난다고 희망을 가지거나, 아니면 측정이 잘못돼. 실제로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걸 측정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재분배 효과로서 그 효과가 탈색된다거나, 아니면 구현의 지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시차라는 거, 구현의 지연. 이것이 생산성 역설, AI 역설의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I의 가장 인상적인 기능인 머신러닝은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결국 혁신의 기술은 발달했지만 기업 및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실행되기 위한 보완적 기술, 컴플리멘터리 테크놀로지 또는 컴플리멘터리 에셋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패러독스가 발생한다는. 그리고 생산성 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AI 낙관론자의 의견은 상충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공존이 가능하다 주는. 그 생산성 역설을 주장하는 거랑 AI 낙관론자는 이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역시 아직은 충분히 AI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차 때문이다. 결국 기술 혁신과 도입 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인공지능이 실업까지 대량 실업을 일으키니까 기본소득을 고려한다는 주장도 많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역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논의까지 최근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거죠. 왜? 인공지능이 아주 빨리 발전해서 뭐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돼서 기본소득제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지도 않는다면 과연 실업은 불러오겠냐.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오히려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 실업이 와요. 이 지금 2011년에 레이스 어게인스트 머신 이 책이 되게 대단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에릭 브린졸프슨이거든요. 예. 이 브린졸프슨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의한 실업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2017년에는 인공지능의 생산성 역설에 관해서 얘기했다. 6년 후에 오히려 웃기죠. 여기 논리가 이거 잘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궁극적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합니다. 실업이 줄어들어요. 이것을 인공지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아요. 인공지능 발전은 생산성 향상을 궁극적으로 가져오고 이걸 통해서 고용이 증가하죠. 이것이 올바른 이론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카메라나 자동차, ATM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